탄핵 폐기로 월요일에 이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막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이번 정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에 장이 굉장히 안 좋게 되면 그러면 곧바로 탄핵이 재추진되고 여기에 동력이 생긴다는 걸 이번 정권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증시를 지탱하려고 할 거고 환율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돈이죠.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우리 수출기업이 피땀 흘려 벌어온 우리 외환보유액이나 심지어 우리의 세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시장의 혼란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경제가 만성적인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건데요. 외신이 이걸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언론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외신들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포브스지의 기사인데 제목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윤석열의 무모한 행위가 한국 GDP 킬러인 이유. 한국의 GDP를 끝장내버리니까 킬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발전을 했다는 뜻인데, 그런데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에 이 한국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모범 사례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한국이 민주국가의 반면교사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말이 여기 나오는데 윤 대통령의 행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큼 주가가 낮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지, 자본시장도 꽤 발전을 했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도 이렇게 높은데 왜 우리 한국의 주가는 이렇게 낮은 것인가? 우리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렇게 주가가 낮았는데 한국의 주가는 낮을만 하네 라는 정당화를 해줬다고 이렇게 포브스지가 우리의 아픈 부위를 제대로 후벼 팠습니다. 자, 이 기사 계속됩니다. 윤석열의 무모한 행위가 한국 GDP 킬러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그동안 현대 아시아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던 국가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이었는데 이제 한국도 아시아의 계엄령 선포 국가, 즉 정치가 불안한 국가의 명단에 오르게 됐다는 겁니다. 포브스는 더 심각한 말을 거론하는데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한국 대통령들의 안일함과 이번 주의 사건들, 즉 비상계엄 등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한국의 일련의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이제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브스의 기사는요, 아주 단순하게 당장 다음 주의 주가 이런 거보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자꾸만 훼손되면서 한국이 몰락의 그 초입에 들어섰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포브스의 기사 내용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41일 동안의 임기 동안에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데 힘썼다면 한국은 중국의 경제 둔화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 임박해 있는 무역 전쟁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941일 임기 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게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로 인한 큰 대가는 시간이 가면서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적인이라는 단어 제가 붙인 게 아니고 포브스가 붙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궁금함이 드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다. 아니, 일시불이 아니라 왜 할부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기사를 끝내고 말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계엄령 이후에 한국 주가 정말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죠. 계엄 바로 다음 날에
12월 4일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냐? 처음에 엄청 급락해서 시작했는데 슬슬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주가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좀 올라간 상태로 끝나고요. 또 역시 다음 날에도 떨어졌다가 좀 올라간 상태로 끝나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연기금이 대량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투입됐냐? 자, 첫날엔 1120억 원, 둘째 날은 1500억 원, 그리고 셋째 날은 3400억 원. 연기금은 딱 주가가 살짝 하락한 상태로 끝날 정도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월요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죠. 탄핵이 폐기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을 한다. 그러면 탄핵 열기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연기금 아니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주가를 떠받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분명히 극심한 혼란을 겪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종가는 맞추려고 온갖 짓을 다 할 겁니다. 이걸 포브스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 계엄에 대해서 청구서를 받게 되는 게 아니라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상 정치가 망친 금융시장을 지금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으로 떠받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기금만 지금 현재 동원한 게 아닙니다. 정부는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최대 50조 원의 증안펀드와 채안펀드 등을 가동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제가 하나 살펴보면 계엄 사태에 따른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그리고 총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자, 10조 원을 정부가 조성해서 지금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채권시장 떠받치려고 40조 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증안펀드나 채안펀드로 시장을 떠받치는 거 금융위기가 왔을 때나 쓰던 그런 진짜 극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가 금융시장을 망치니까 반시장적인 이런 정책을 내놔서 겨우겨우 증시를 떠받쳤는데, 아마도 월요일에 시장이 불안하면 이렇게 시장에 투입하는 금액을 훨씬 더 올릴 수도 있고, 이 돈을 이렇게 실탄을 마련해놨다가 월요일에 집중적으로 살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안펀드나 채안펀드 같은 게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펀드를 조성해서 얼마든지 증시를 떠받치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이걸 상시적으로 가동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경제 위기 때나 가동을 하느냐?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안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를 조성해서 주가를 떠받치는 건데, 주식을 사는 겁니다. ETF 방식 같은 걸로. 그런데 이게 잠깐은 주가를 떠받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죠. 만약에 증안펀드로 주식을 산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이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도 역시 은행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탄핵 정국이 빠르게 끝난다면 이 문제들이 쉽게 해소될 수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증시에 하방 압력을 주겠죠. 일단 다음 주에는 주가를 총력 방어해서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감옥 가느냐, 무기징역 받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진짜 온갖 반시장적인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주가를 떠받치려고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점점 이 증시를 떠받치는 게 쉽지 않게 되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 증안펀드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채안펀드,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펀드를 조성해서 채권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채안펀드로 30년짜리 채권을 샀는데 금리가 1%포인트만 상승을 한다. 그러면 채안펀드는 얼마를 손실을 보느냐? 19.6%를 손실 봅니다. 금리가 2%포인트 상승한다. 그러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채안펀드가 매입한 회사채나 기업보험을 발행한 회사가 아예 망한다. 그러면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안펀드에 참여한 은행들이나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키우고 이게 시장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채안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뭐 증권사가 참여한다, 그러면 많은 돈이 여기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자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자금이 이 채안펀드로 몰린다? 그 자체가
한국 시장에서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채권펀드는 모순 덩어리 그 자체인 그런 펀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 때만 사용해야 되는데 정치가 경제를 흔들어서 이 채권펀드를 동원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 무분별한 정책들을 내놓으니 당장 시중의 자금을 다 빨아먹어서 금리를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또 총대를 맸습니다. 자, 이렇게 자금이 쏠려서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무엇을 하기로 했느냐? 무제한 유동성 공급 선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찍어서 지금 막겠다는 겁니다. 자, 한국판 양적 완화나 다름없는데 그 부작용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좋은 정책이라면 평소에도 계속 쓰겠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쓰지 못하는 건데 이게 부작용이 정말 큽니다. 부작용은 뭐냐? 한국의 원화가 휴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건 패권 통하거나 아니면 국제 통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원화는 패권 통화는커녕 국제 통화도 아니죠. 그런 나라가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돈을 마구 찍어낸다. 그러면 외국에서 봤을 때 야, 한국 돈 휴지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앞으로의 환율은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게다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 한국의 물가를 다시 한번 상승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부작용이 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채권펀드로 블랙홀처럼 지금 자금을 정부가 끌어갈 거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돈을 마구 찍어서 막아내겠다. 그야말로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포브스가 이거 다 보면서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생긴 여러 가지 정책 불안정성에 대해서 일시불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할부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짧고 간결하고 강렬하게 말한 겁니다. 만약에 탄핵 기간이 길어지면 그 위험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무한히 이 위험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왜냐? 탄핵 기간이 길어지면 찍어야 될 돈이 점점 더 늘어나고 원화는 더욱더 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더욱더 불안해지겠죠.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는 이 계엄 선포가 됐을 때 1,444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환율을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과 외환보유액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투입됐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환율이 슬금슬금 오릅니다.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한 금요일에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원래 환율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퇴근했을 때를 노려서 기습적으로 오른다. 이번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1,425원으로 끝났는데 공무원들이 퇴근하기 전에는 1,410원대였습니다. 그러다가 25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마감한 거, 이건 여전히 시장의 힘이 원화 가치의 급락으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금요일 밤에 보여준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은행은 여전히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진짜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달러입니다. 이 돈을 모을 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 달러를 모았는데 지금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 얼마나 소중한 돈인가요? 근데 국민연금한테 선택의 기회를 줬느냐? 그렇지 않죠.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데 이거 우리 국민들한테 허락 받은 겁니까?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든 땜빵하기 위해서 우리의 국민연금이 녹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또 국민연금 동원하고 외환보유액 동원해서 환율을 찍어 누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찍어 눌러도 이게 한 달, 두 달 계속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도 한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찍어 눌러도 원화를 마구 찍어내서 휴지를 한국은행 스스로가 만들어버리면 도대체 누가 원화를 사주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극심한 불안, 그 문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력으로 볼 때 적어도 보름 혹은 한 달도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사실 선진국까지 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나 아니면 채권시장, 외환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금 시장이 지금 현재 탄탄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탄탄한 자금 시장이라 하더라도 정치 불안이 계속된다면 결국 한국 시장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해외 투자자가 한국을 떠나는 건 한순간이지만 다시 우리나라가 신뢰를 회복해서 해외 투자자를 다시 불러들이는 거, 또 그리고 우리 국내 투자자가 일단 한국 시장을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국내 투자자를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정말 피땀 흘려 쌓아놓은 이 막강한 저력을 악용해서 한국의 금융시장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 불안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이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될 거거든요. 포브스가 경고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할부로 계속해서 비용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보다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박종원의 지식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